우리 박성재 교수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의견을 한번 하시겠어요? 문제가 하시겠어요? 누가 한번 저기 토론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먼저 그 토론자가 나오세요. 박철균 장관 나오시고 우리 박성재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박성재 교수님. 신뢰 해야 되고 육사 42기생인데 네. 젊은 분을 초대했습니다. 종천 42기니까 미국 조지 타운에서 워싱턴에서 열심히 하고 국방부에서 군비 검정 통제단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죠. 방위비 분담도 담당했잖아요. 2번 했습니다. 지금 했죠.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 저는 지난 11년 동안 국방장관 회담도 11번 했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2번 했고, 육자회담 틀 안에서 동북아 협력대화라는 곳에서 최선희도 만나고 그런 경험을 위주로 해서 트럼프와 바이든을 비교하면서 이제 몇 가지 한 10분 내로 시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위협을 평가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위협을 어떻게 보냐면 미국은 속았다. 미국은 우방국과 동맹국에 속아서 돈을 내고 그래서 망하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그 속은 걸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가장 큰 위협으로 상업적이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 정부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쉽게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그 안보 보좌관을 하는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이 이제 작년 11월에 Foreign Affairs에 기고를 한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복합 위기다. 동맹들한테 돈 뜯겨서 혼난 게 아니라 복합 위기다. 복합 위기는 뭐냐? 기후 변화, 전염병 이런 쪽을 위협으로 보는 게 가장 큰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의 일방적인 폭력과 무력. 이제 주로 러시아를 생각하지만 중국도 일부 걸려 있는 것이죠.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냉전을 지나서 냉전 이후에 미국 주도 시대를 지나서 지금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 초국가적 도전을 포함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상호 의존성의 시대다라는 정의됐습니다.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해서 한다고 해도 그 전에 이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막 회자가 됐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완전히 단절해버리면 미국도 어렵다, 힘들어진다. 그래서 사실 이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는 그 독일 여성이신 EU 집행위원장 폰덴 라우엔 여사께서 작년 3월에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3월에. 우리 EU가 중국이랑 디커플링 하는 게 아니다. 디리스킹이다.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차이는 뭐냐? 관계 단절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대화한다. 위험한 것은 수출 통제를 하지만 수출한다.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디리스킹, 그러니까 위협을 감소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은 다르지만 얘기를 한다. 대화를 한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돌아서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이거를 작년에 폰덴 라우엔 여사가 3월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책사인 제이크 설리반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디리스킹이 맞다. 그러면서 토를 답니다. 제이크 설리반이. 뭐라고 토를 답냐면 스몰 야드 하이 펜스.
딱 그렇게 아주 그 미국식 영어로 그냥 쉽게 간단하게 표현했는데요. 마당은 작지만 벽은 높게. 그거를 제이크 설리번이 4월에 얘기를 하고 7월, 8월에 재무장관, 토니 블링컨, 뭐 국무장관 이런 분들이 해설을 해요. 안보보좌관이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게 뭐냐? 스몰야드 하이패스가 뭔데? 이제 토니 블링컨이 8월에 해설서를 내놓습니다. 뭐냐? 두 가지 무기를 얘기하는데요. 극초음속 무기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핵무기, 중국에. 거기와 관련된 기술이 스몰야드고 그 기술만큼은 우리가 절대 중국에 줘서는 안 된다. 라는 이제 해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인도 태평양 전략도요. 인도 태평양 전략도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아베가 먼저 얘기했는데 저는 그 아베가 그 얘기를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처음에 보고 왜 놀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두 가지를 최근에 카피했어요. 독일 그 EU 집행위원장의 디리스킹. 우리가 전략이 다른 나라가 잘하는 것 같으면 수입해야죠. 제품도 좀 수입하지 않습니까? 아베가 아프리카 회의에 가서 아프리카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의 능력, 아프리카의 잠재력은 많은 걸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우리 잘해보자 한국과 아프리카.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지 놀란 게 뭐냐면 결국 아프리카와 일본을 연결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이다. 인도 태평양의 안전, 뭐 항해의 자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본과 아프리카의 성장을 함께 추동할 수 있다라고 그 바다 안보를 얘기했어요. 이제 바다 안보도 또 요새 중요한 화두인데요. 메리타임 시큐리티 어웨어니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이제 그게 15년인가 16년 제가 뭐 날짜는 연도는 정확히 않지만 그 어간쯤 되고 이제 미국이 태평양사를 인도 태평양사로 바꾸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것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 험프리에 내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 비행기는 성남 비행장에 못 내립니다. 공군 선배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월드타워 들어와서 이걸 약간 돌리는 바람에 안전등급이 3등급으로 돼가지고 김포는 내릴 수 있습니다. 김포하고 평택에 내리는데 근데 김포는 워낙 공항이 바쁘니까 캠프 험프리에 내리자마자 그 식당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평택 기지가 우리나라 예산으로 한국 돈으로 따지면 90조 넘게 돈이 들어갔고 여의도의 5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공사할 때 한미 간의 요구, 뭐 건축 설계 기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미국 정책과장하고 정책실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이슈 말고 서로 기준이 달라서 요구하는 액수가 다르고 준공 검사가 달라서 삼성건설에서 300억을 더 내서 다 고쳐주고 했던 그런 이슈에 싸울 때만 제가 나서서 이제 같이 정책실에 들어가서 이제 해결했는데 우리나라의 순수한 예산이 90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게 한다고 92조인가 뭐 그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게 하고 뭐 9조 아니고 9조 아니고 92조. 92조. 그러니까 그 92조라는 액수는 뭐냐면 그 평택 주민들을 이제 내보내는 것부터 평택 지역의 그 도시기반 시설을 닦는 거에서부터 항구 닦는 거에서부터 기찻길부터 전부 다 거의 100조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 얘기를 꺼내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유 고맙다. 뭐 그리고 평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뭐 삼성 반도체도 들어오고 중국이 가까워 보이고요. 뭐 바로 밑에 군산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밖에 못 지었어. 나한테 맡겼으면 훨씬 잘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나는 같은 돈을 써도 잘 쓰고 잘 짓고 제대로 하고 뭐 이런 그 남들보다 뭐 더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되게 이제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그러면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제 저는 뭐 테이블에 근처에 있다가 헬기는 따로 같이 안 탔지만 뭐
이것저것 또 지적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세계 최고인 거고 굉장히 이제 상업적 가치로 모든 걸 해석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위분담 협상을 나갔는데 우리가 축구할 때도 선수를 보면 전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 방위비 분담 그 협상할 때는 그 소수팀이 와서 이렇게 딱 회담을 하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중장기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한 2명이 왔어요. 2명이 와가지고 이제 5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미국의 전략자산 연구개발 비용서부터 붙일 수 있는 돈을 다 붙인 거예요. 근데 요새 참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신문에 글도 내고 하는데 지금 뭐 다른 일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새 진짜 많은 이런 세미나 가면 방위분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사장님도 이념 사상 얘기했지만 그게 다 원칙이거든요. 원칙. 방위비 분담금은 뭐냐면 소파 5조 한미 간 행정협정 소파 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설과 구역은 그러니까 건물 지어주고 땅 주는 거는 한국이 하고 원래 한미가 합의할 때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드는 비용은 미국이 된다 라는 게 원래 원칙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건물도 자기들이 다 지었어 처음에는. 근데 이제 미국도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91년부터 이제 내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한미가 합의한 대원칙이 있어요. 지금까지 30년간 지켜온.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한국 방위에 기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가 분담한다. 나눠낸다. 라는 것인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1조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최근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5배를 다 내면 봉급까지 우리가 주는 겁니다. 미군은 용병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18년에 막 미국이랑 이렇게 다툼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42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 국방 예산의 한 10분의 1을 쓰더라고요. 병력은 28,500명인데 쓰는 돈이 국방 예산의 한 10분의 1, 5조 넘게 쓰고 있는데 환율을 계산하면은 그 중에서 반이 봉급입니다. 여기 뭐 군무원들 포함해서 자기들 봉급이에요. 한국인 근로자 봉급은 다 우리나라 돈으로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을 거의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제 군인들 봉급인데 공식 석상에는 이제 그 친구들 기분 나쁘니까 얘기 못 하고 이렇게 같이 뭐 장군들끼리 그 친한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는 아니 좋은데 5배 우리가 돈 주면 너희 호적도 바꿔라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건전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에서 전략자산이 뜨지 않습니까? 전략자산이 뜨는 비용을 뭐 내거나 어떻게 하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걸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 항목이 생겨가지고 그럼 그 다음 대통령도 계속 줘야 되는 상황에 처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략자산이 괌에서 뜨건 뭐 어디서 뜨건 간에 이게 이동하면서 기여하는 측면은 필리핀, 대만, 일본 다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도 철저히 계산해서 건전하게 따질 건 따지고 원칙을 준수하는 건데 가운데 이제 방위비 협상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트럼프가 되면 지금 작년 12월에 그 폴리티코라는 이상하게 트럼프 인사들랑 폴리티코 기자들하고 친한 사람이 많은가 봐요.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만 제가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현 수준에서 더 이상 핵 개발을 안 하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두고 검증을 하고 그냥 용인한다.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다. 라는 보도가 있자마자 트럼프 공식 캠프에서 막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볼 때 우리도 대비는 해야죠. 대비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핵 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우리가 사전에 워게임을 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트럼프 캠프 측과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 캠프 측과 이제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대만 사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만 사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미국의 관점은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스라엘 사태를 봤을 때 한 지역의 불안한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 전이돼서
그 지역 전체가 불안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터졌을 때 나토 미군들 막 옮겼어요. 저쪽에 그 인근 뭐 폴란드 포함해가지고 막 옮기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홍해나 이란이나 이쪽으로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보 우선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충분히 그쪽하고 어필을 해서, 그리고 사실 주한미군은 이 지상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개에서 상륙작전 하기 전까지는 거기 가도 별로 쓸 데가 없어요. 대만에 혹시 간다고 해도. 다만 이제 공군 전력 중에 일부 전력이 정찰 전력 이런 게 있거든요. 정찰기. 뭐 정찰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정찰 비행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이 대만 사태로 인해서 동북아 북한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 상황을 절대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 전략적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쪽을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더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대응을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도 해주면서 우리의 안보적 실리를 챙기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마치 금방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 같이 막 쇼 같은 그 회담을 몇 번 하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는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북한 핵 문제는 지금 비핵화는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잘 꺼내 주셨는데 1963년에 영국, 러시아, 미국이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는 합의를 합니다. 뭐냐면 지하에서만 핵을 실험을 하자 우리끼리. 그러니까 북한이 63년인데 제가 63년생입니다. 63년에 그 합의를 비난을 해요. 소련을 비난한 거예요. 소련을. 이 미국, 영국, 소련이 한 이 합의는 사회주의 강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장애를 조성한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뿌리 깊다는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유명한 당시 물리학자 도상록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북한으로 반납치가 돼서 아주 영웅 칭호를 받고, 56년에 소련과 러시아가 원자력 협정 관련된 걸 맺었고, 그리고 60년대에 IRT-2000이라는 실험용 원자로를 들여오면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을 소련에 보내서 집중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67년, 8년에 기록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핵무기 만들게 해달라는데 양쪽 나라에 모두 거절을 당합니다. 양쪽 나라에 모두 거절을 당하고, 콜드 홀이라는 영국의 원자로를 통해서 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핵 개발을 시작하는데, 북한의 핵 개발 의도를 미화하려는 사람들은 89년, 90년 뭐 동독 무너지고 뭐 냉전 종식되고 하니까 안보 불안 때문에 개발했다? 그 완전히 반대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79년, 80년은 가장 북한이 좋을 때예요. 베트남, 앙골라 뭐 다 이렇게 되고, 그 소련도 이제 머지않았다, 우리가 꿈꾸는 세계가 온다, 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란은 또 이란에서 회교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카터 대통령 때 김이 많이 빠질 때죠. 가장 안보적인 안정성과 위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본격적인 핵 개발을 시작했다. 그리고 제가 쭉 이제 핵에 대한 이 레토릭을 과거부터 쭉 봐오고 있는데 2022년일 겁니다. 아마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김여정이 국채라는 말을 했어요. 국채. 이 국채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의 체면인데, 일본 그 군국주의 시대에 그 천황이나 그 왕조 체제가 사회주의나 이제 공산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컨셉으로 국채라는 것을 개념을 발전시키고 뭐 여러 가지 교범이나 이런 데 다 군인들한테 교육시켰던 그 같은 국채거든요. 국가 체제 중에 하나입니다. 핵무기는. 국가 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뭐 이게 협상용이다, 대국민용이다, 그다음에 뭐죠? 뭐 생존용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고 있지만, 오랜 역사 속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은
22년 저는 그 한마디로 딱 그냥 단어 하나로 딱 찍자면 김여정이 국채라고 발언했던 그게 지금 이제 와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핵무기에 대한 관심은 이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많은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전형적인 그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다만 우리랑 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제대로 해 나가겠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특징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도 주로 대비를 하면서 한미 관계와 대선 전국을 유심히 봐야겠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강수정 박사 오늘 우리는 다니는데 거기 주우시고 저 여기 왔는데요. 강수정 박사 어디 있어요? 여기 눈에 확 띄는 거. 여기 있네. 넌또안 보여가지고. 이거 잠깐 좀 치울게. 우리 최근에 205번 중에서 최근에 이제 주제 발표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각수종 경제학 박사, 그다음 지난번에 했던 분이 우리 유용원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그다음 남승욱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두 양반이 이번에 비례대표가 돼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비례대표 보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각수종 박사. 네. 저는 비례 추천을 안 받아서 나왔습니다. 시켜줘도 안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적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조금 몇 개를 적어 드릴 테니까 적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사입니다. 1784년 광조 미상선 첫 도착. 1785년 중국 선언 세명 볼티모어 최초 상류. 좀 진행해 주세요. 좋은 말씀들을 많이 앞에 하셔서 저는 그냥 역사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놀았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1793년 건융환제 영국 맥카트니 대사 영접. 1821년 에밀리호 사건, 미중 충돌, 최초 충돌. 광조입니다. 광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850년 아메리카 퍼스트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60년 에도 막부, 일본 에도 막부입니다. 미 사절단 파견. 이거 적어 놓으시면 아마 저 한미 중일의 역사적 관계는 거의 다 완성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860년에서 1862년에서 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867년 청나라 공친왕 흠차 대신 중국에서 공사로 있던 미국인 벌링게임을 중국 흠차 대신으로 임명해서 미국으로 파견시킵니다. 미국 뉴욕에 가서 연설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진 찍으셔도 돼요. 진짜 찍기 그러시면
187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량 학살, 중국인 대량 학살입니다. 너무 흐릿한데요? 예? 너무 흐릿해서 너무 흐릿해요. 괜찮아. 예, 뭐 사진으로 찍으시죠. 사진 찍어놔고 보내드려야 돼.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71년까지 했죠. 1872년 이와쿠라 사절단. 그러니까 한 100명 넘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주체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유럽을 방문한 겁니다. 그 다음에 1882년 배합법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미국 가가지고 하도 두들겨 맞고 죽고 하니까 미국에 감정이 생겨서 Chinese Exclusion Act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배합법, 중국인들을 배척한다는 거죠. 네, 1882년에 나왔습니다. 고 이듬해에 1883년 7월에 드디어 조선이 민영시계하고 미국에 최초로 보빙사를 보냅니다. 요 빙은 보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사가 오면서 거기에 대한 답례로 보낸다 해서 인사에 대한 답례다 그래서 보빙입니다. 그래서 보빙사를 1883년에 보내죠. 보증 때죠. 1924년에 여기 1916년 하나 더 내야 되겠네. 1916년에 위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아메리칸 퍼스트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걸 다시 가져옵니다. 1924년에 에이시안 여기서는 Chinese Exclusion Act였는데 여기서는 한 40년 지나고 난 4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시안들에 대한 배척 법안을 만듭니다. Exclusion Act입니다. 여기 위드로 윌슨이 16년에 윌슨주의를 표방하면서 우리는 외로운 거대한 섬으로 남겠다라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8년 뒤에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정도만 제가 적어드릴게요. 나머지 또 다 적어드리면 토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앞에서 훌륭한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죠. 저는 그냥 역사만 제가 갖고 있는 노트에 있는 역사만 적어드리면서 중국이 미국한테 84년은 미국 독립 후 몇 년이죠? 76년이니까 8년 뒤죠. 그죠? 8년 뒤죠. 1770년 독립했습니다. 8년 뒤에 중국을 합니다. 이때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이고요. 나머지 여기서 쭉 언급되고 있는 시절에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어딜까요? 공화당이 정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공화당과 휘그당입니다. 민주당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 뭐 이런 과정이 쭉 일어나고 있는 배합법 이런 법안, 아메리카 퍼스트 법안을 채택하고 적용한 미국 정권 시절의 대통령들이 소속된 당은 공화당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삼두국외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마를 땅에 대고 9번 찍어서 황제를 칭견할 수 있는데 맥카트니가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권영 황제가 안 만나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1846년하고 요때죠. 요 기간하고 요 기간에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요 시기는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인도 태평양 시대에 19세기에 인도 태평양 근데 여기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전 세계 GDP의 55%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은 전부 여기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돈은 뭐죠?
이 당시에 기축통화는 뭡니까? 은입니다. 은. 네, 은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캐기 위해서 스페인도 남미를 침범을 하고 식민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은입니다. 은. 은본위제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쭉 가시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최초의 에밀리오 배에 있던 미국 상선의 선원들이 중국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1850년도에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는 미국 국수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지금 트럼프가 말하고 앞에서 설명 주신 미국 제일주의다라는 말은 미국이 어떨 때는 세계에서 제패를 해야 된다는 말도 되고 어떨 때는 미국을 내비둬라, let us alone 이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존중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1860년도에 에도 막부 시절에 62년, 64년 사절단 파견하고 67년에 벌링게임이 뉴욕을 가서 청나라를 소개합니다. 뉴욕에 있는 상인들과 하원, 상원 의원들에게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다라고 이거는 이제 이화성 교수가 쓴 책 중국과 미국의 무역과 외교 분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책에 있으니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마 그 내용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흠차대신 미국 사람 벌링게임이 뉴욕 상공회의소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야, 너들 중국 잘 모르지? 중국 존중해. 응? 중국이라고 한 나라는 말이야. 이렇게 이런 나라야. 선전해줍니다. 그래서 건강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왔고 그때 중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광부들 우리가 독일 광부 같듯이 저임금 노동으로 광산업을 했는데도 미국이나 독일 이민계통의 사람들의 광부들은 임금 올려달라 노동자 만들어서 임금 올려달라고 했는데 중국 노동자들은 그런 소리도 안 하고 열심히 저임금으로 노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하고 다투는 거죠. 왜 너희들은 임금 인상 요구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과 독일이나 유럽계 이민들 그리고 미국 시민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제 학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와중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고 유학보라 사절단이 미국으로 파견이 되고 중국으로 갑니다. 160명 정도 갑니다. 공무원들하고 일반 국가에 일하는 사람이 한 46명 정도, 유학생이 한 60명 정도 이렇게 가서 거기서 나온 그 안에 누가 있었죠? 요 유학보라 사절단 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도 후루미가 있었습니다. 저기 저 동아일보 옆에 그 노란색 건물 생각나시나요? 동아일보 채널 A 바로 옆에 미술 전시관 노란색 건물 벽돌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또 히로부미가 200명의 일본 기생들을 처음 데리고 와서 이랬던 기생집입니다. 예, 일본 기생집입니다. 그리고 188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들과의 마찰이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미국 여행 가시면 뉴올리언즈 이렇게 여행하시면 뉴올리언즈 늪지대에 다리를 많이 놨죠. 그 건설이 전부 중국 노동자들이 했다는 그 마니먼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애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문제도 많죠. 그러니까 중국 배척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조선은 1883년에 되어야지만 이제 미국의 사절단에서 민영식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그다음에 1924년도 아까 말씀대로 아시아 배척법이 만들어졌고 뭐 이렇습니다. 24년까지의 역사를 말씀드렸고 1916년 위드로 윌슨의 다시 말하면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정책을 다시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바이든이 이긴다에다가 한 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왜냐?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미국 시민들의 지성은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우수하다. 일반 상식과 양심, 염치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보는 시각과 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게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뭐 바이든이 어떻고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니 나토 방위군 그거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자국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비추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은 나라는 디펜스 한다고 뭐 짱구 돌려야 되고 하겠지만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염치와 양심과 상식선은 일반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준의 몇 배 우수하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아까 경제 문제 말씀 주셨더라고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의 1998년도, 94년도 연구 논문을 보면 경제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봤더니 바이드노믹스와 같이 이렇게 경제가 실패했다고 하는 컨슈머 센티먼트, 일반 소비자들의 그 감성이 선거철에 해가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감이 되더라. 이해가 되시죠? 반감이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이드노믹스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하니까 또 최근에 조금 상승을 해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2%포인트인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은 노랜딩이다. 연착륙도 아니고 경착 착륙하지 않는다. 얘들은 계속 날아간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것이다. S&P 500이 5천을 넘어가고 있고 디지털 첨단 기업들의 수익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 좋다. 그 다음에 팬데믹 때 돈을 하도 많이 풀어서 일반 가계가 약 2조에서 3조 달러를 지금 들고 있다. 소비가 줄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도 저는 바이든이 신성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바이든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고령, 나이인데요. 만약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러닝 메이트를 제대로 된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나중에 유고 시에 만에 하나 유고가 발생하면 테이크오버 할 수 있는 유능한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내세운다면 바이든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관점은 그거는 어느 나라나 국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 태평양 시대에 동풍이 분단 말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서풍이 막 불었잖아요. 서풍이 어떤 바람인가 싶어서 우리도 보빙사 보내고 이라크라 사절단 보내고 중국이 30명 사절단 보내고 막 해서 배워왔단 말입니다. 그거를 제일 빠르게 배우고 눈치채게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한 국가가 일본. 그래서 얘들은 제국주의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다. 이제 그 점에서 놓고 보면 이 시대의 상황, 아까 이 시대의 상황과 근대 조선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말씀하신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1972년도 헨리 키신저와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주울레와 등소평을 만난 비밀 문건이 있습니다. 그 비밀 문건이 해제가 돼가지고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주울레가 키신저한테 묻습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대만 문제 어떻게 할까요? 단절하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울레가 키신저한테 물은 첫 번째 질문, 대만 문제 어떻게 할까요? 단결해라 하려면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 아닙니다. 1972년도 주울레가 키신저한테 한 두 번째 1979년 미중 수교를 위해서 필요한 선제 조건 두 번째가 뭐냐면 일본이 한반도에 진주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입니다. 이해되시죠? 역사적으로 만주사변도 일으켰고 중국을 침범한 과거가 일본에게 있기 때문에 중국은 두 번째 조건으로 일본 애들 저거 관리해야 된다는 이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1991년도 한중 수교에 협상을 할 때 슐츠 장관이 우리나라 와서 골프 치고 모 인사로부터 부탁을 듣고 노태우 대통령의 부탁을 듣고 중국 가서 말을 듣고 와서 전해준 첫 번째 질문, 중국 당국이, 그러니까 1983년도 이웅평이가 미국이 몰고 내려올 때 아시겠지만 중국 민항기가 춘천 비행장에 착륙했죠. 네,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86년 아시안게임 열리고 88년 올림픽 때 중국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공이죠 그 당시에.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가 1991년도에 한중 수교에 교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비밀 채널로 전달된 공식 질문 1호가 뭘까요? 그 비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대만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의 핵심 이해는 대만에 대한 강교. 다시 말하면 그걸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대만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면 시진핑이 지금 3기, 총서기가 3기, 4기로 넘어갈 때 조건이 붙었다 그랬죠. 조건이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 그러면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4기까지 황제로 등극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3기 전인대의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이제 동풍이 불려고 할 때 이 서풍이 어떻게 동풍을 잡아먹을지 같이 부딪힐지 아니면 서풍이 동풍의 위세에 눌려서 기압골차로 뭐 자빠질지 그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해관계는 가고 있느냐 요거를 고민해 보시면 경제, 국방, 외교, 기후변화, 기업활동, 가계빚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저는 쉽게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 넉넉고 있거든요. 정치적 편향성, 이념을 가지고 좌우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그 김훈의 카르이 노래인가요? 그 책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뭐부터 한다고요? 내분이 일어난다. 그리고 외세가 침입하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아마 군부의 반발이 어느 정도 심해질 시기가 다가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부의 반발이 심해진다는 것은 딸을 백두혈통을 가지고 자꾸 대통령을 주석을 내세우는데 과연 그게 그 딸내미한테 내려갈 때 북한 군부가 인정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게 26년, 27년쯤 되면 표면으로 표출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시점에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 포지셔닝을 예측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하고 있는 정책이나 전략은 없다는 것. 그러면 이거는 외환위기 때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가 없어서 IMF한테 구제 신청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이 얼마가 없어갖고 195억 달러 없어서 구제금융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금 몇 톤 모은 줄 아세요? 200톤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1kg당 금값이 $10,000 정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서민들이 금 빼지 않고 돈을 지켰다면 200톤이 지금 우리나라에 금이 남아 있는 겁니다. 1kg당 지금 금값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들어오다 보니까 금시장이더라고요. 36,000달러입니다. 우리가 론스타 먹튀 했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얼마 이런 줄 아세요? 얼마 먹고 간 줄 아세요? 4조 7천억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국부를 잃어버린 게 나라 살리겠다고. 국민들입니다.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아니고 서민들, 국민들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이런 세미나 듣고 이제 시장바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금가락지 뽑아갖고 200톤을 갖다 주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서 또 보니까 2008년도 서프라임 때 보니까 약 한 $30,000 하거든요. 킬로그램당. 그럼 몇 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돈이 약 한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경제가 대통령의 책무 중에 우선이다. 왜?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어떻게?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쓸 때도 많고 투자할 때도 많다. 돈 많게 해주는 게 좋은데 사람은 또 욕심에 이 삼도고 이 뭐 욕심 덩어리라 가지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야 보일러 켜 나 들어놓고 잘 거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87 체제 민주화 체제와 97년 외환위기 체제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거를 과연 진영 논리로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럼 진영 논리 따져야죠. 그러면 죽창 들고 나와야 되고 한쪽은요. 한쪽은 방패 들고 이승만 방망이 들고 두들겨 패야죠.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역사를 봐도 이 역사의 변화의 소용돌이는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한 10분만 좀 참을까요? 화장실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다녀오시고
조은식 장군. 이건 정식적으로. 예. 화장실 좀 조용히 나가시고 일단 계속 앉아 계십시오. 요 인물 없으신 분은 여기 우리 한두 분. 박승재 박사가 저는 알게 된 게 한 15년 되죠. 철기 범석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뵙고 참 이렇게 나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신 걸 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대외 정책에 미 대외 정책에 관해서 좋은 발표를 또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또 통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미나 할 때 이게 토론이 다 뭐 공감한다 그러면 또 재미없잖아요. 약간은 이게 논쟁이 돼야 이게 또 반대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누가 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초이스 오브 레스테이블 덜 사악한 자의 선택 뭐 이런 표현을 우리 박 교수님 하셨는데 저는 가장 큰 위험이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다. 와일드 카드 이 매버릭이라고 그러는데 이단아라든지 이런 그 약간 똥개 같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똥개 같은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인데 결국은 미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메이가 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이 구호를 부르짖으면서 굉장히 우리한테 긴장감을 많이 하고 또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그 전까지 김정은이가 그 김일성이 때부터 미국하고 이렇게 맞짱 떠가지고 대화하는 이거를 필생의 사업으로 여겼는데 이 김정은이가 그걸 해가지고 고립에서 벗어나가가지고 어떤 뭐 트럼프와 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우리의 위상에 외교적 위상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저는 트럼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등장하던 바이든이 하던 미국의 위상이 과거만 같지 않다.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GDP가 세계의 4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이 이 헤게모니 도전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처음에 미국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바이든이 허용했단 말입니다. 그 미국의 숨은 전략이 있었어요. 처음에 중국을 포위해야 되는 미국이 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미국의 숨은 전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비 지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미국의 첫 번째 의도는 군산복합체의 영향으로 유럽 나토에 군비 점검을 해서 좀 정비 좀 많이 지출해라 하는 의도가 달성이 되었고 또 두 번째 의도는 러시아 그 알렉산더 독일이라는 그 푸틴의 지도자 이렇게 뭐 멘토가 있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지정학의 기초에서 칼리닝그라드 옛날 케니스베르부르크입니다. 이 칸트의 고향인데 이 동프러시아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러시아가 2차 대전 때 뺏어가지고 칼리닝그라드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독일이 러시아하고 독일이 손을 잡아야 된다. 러시아의 자원과 그 에너지, 독일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이거는 세계 미국을 주저앉힐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칼리닝그라드를 독일한테 주고 독일과 그 미국과 이 디커플링을 시켜라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독일의 그 러시아 에너지 쓰는 익스트림 노드 그 2를 깨버리고 하는 게 미국이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을 주저앉힌 것이죠. 독일의 그 떠오르는 그거를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는 유럽에서 도전할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포튼 이저 지원과 정비 지원과 관련해서 처음에 왜 러시아를 지금 중국 포위하기 급한 미국이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느냐 하는데 역사를 돌이켜 보시면 말이죠. 크림 전쟁하고 영국과 아프간으로 인도로 내려오는 그 아프간에서의 그 정탈전이 벌어진 게 역사에서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크림 전쟁과 그레이트 게임에서 실패한 러시아는 동방으로 눈을 돌려요.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차관을 빌려가지고 TS를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건설해가지고 하바롭스크를 이렇게 이제 개발하는데 사실은 이제 하바롭스크나 브라디보스톡은 1860년에 베이징 조약 맺으면서 이제 아편 전쟁 중재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러시아 청나라 땅이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한량을 받은 겁니다. 지금 작년에 블라디보스톡을 중국한테 개방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미국으로 봐서는 큰 어떤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원래 아베가 아까 박박선미가 하신지 박 교수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인도양을 중시하라는 것은 알프레드 테이어 마한 제독이 역사에 미친 해양력에 영향해서 인도양 중시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양 해군을 던져라고 되는데 이러한 그 미국의 전략 목표가 동쪽으로 이 푸틴을 집중하게 해서 서쪽으로 이제 신경 끄고 동쪽으로 이게 그 하바롭스크라든지 동방 개발을 통해서 중국하고 원래는 경쟁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를 적절하게 조져야 되는 겁니다. 이 적절하게 힘을 빼야 되는 이런 미국의 전략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 끌고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지금 전비를 계속 줘가지고 러시아를 너무 죽여버리면은 그런 전략 달성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적절하게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 미국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통상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갔을 때에 러시아군이 나폴레옹을 격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나폴레옹은 자멸한 겁니다. 처음에는 물 때문에 병사들이 이 물 때문에 이질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인원이 낮아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영을 하니까 그 집단을 깔고 야영을 했거든요. 거기에 빨진 티푸스라든지 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또 나머지 병사들의 절반이 있어요. 근데 결정타를 어디서 맞느냐 하면은 모스크바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가 점령해가지고 있는데 폴란드의 포니아토프스키라는 사령관이 걔가 이 모스크바 날씨가 굳어가지고 말 발굽에 동계 편자 그러니까 징이 들어가 있는 편자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야 날씨 이래 좋은데 무슨 동계 편자 같은 소리 하는 필요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3일 만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가 이 습도가 약해가지고 눈이 우리 군화 신고 하면 100% 미끄러집니다. 정부를 특수 군화를 신어야 이게 안 미끄러지는데 이 상황과 동일하다.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이 러시아 그 쿠투조프스키 외군은 그 장군이 나폴레옹을 세게 공격을 안 합니다. 나폴레옹은 자멸합니다. 그 베레지너강 건널 때 이 마차에 4만 대의 그거를 검은 보화를 끌고 이렇게 나오는데 말발굽에 이 동기 편제를 안 달아가지고 말이 자빠지고 무릎이 깨지면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가지고 나오던 거 다 버리고 철수를 했는데 베레지나 강에서 또 결정적인 철수를 한 게 그 부교가 3개 세트가 있었는데 2개 세트를 불질러 버리고 1개 세트만 가설하게 하고 나머지 2개 세트에 있는 말을 포를 끌게 했습니다. 이 조치가 나폴레옹 군대가 자멸하는 결정타였다는 그런 상황과 미국의 전략이 러시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동일하다 저는 그렇고 왜냐하면 쿠투조프는 나폴레옹을 너무 세게 조져버리면은 영국이 또 대륙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행사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염려해서 세게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그 구토족보한테 뭐 깨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지금 참여했다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박 박사님 말씀에 그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미묘하게 뉘앙스의 차이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네타냐후가 이렇게 오래 못 갈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파워가 세다 그래도 우리가 미국한테 말이죠. 그 20억 불을 처음에 이스라엘하고 같이 돈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쌀하고 밀가루하고 그 옥수수 가루를 사왔고 이스라엘은 그 20억 불을 다시 미 의회에다가 로비 자금으로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리한 법률을 만드는데 그 자금을 썼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의 파워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거의 자본이나 어떤 석유 메이저라든지 이런 금융은 전부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주류가 네타냐후한테 하는 이런 판결 결정을 내리면은 버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핵무장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저는 2030년 되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핵무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왜? 제 유인물에도 해놨습니다만은 미국 이게 중국의 해양력이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27년으로 봅니다. 근데 30년이 넘어가면은 현재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미국 태평양 전력이 함대 전력이 중국과 러시아 합친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해상 자유대와 우리의 전력 해군력을 다 합해도 북한 10만 톤 이거는 그거는 잠수함 빼놓고는 그런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그것을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국의 핵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와 관련해서 아까 박 부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인도 태평양과 인도가 생각하는 인도 태평양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인도는 non-alignment 비동맹 세계의 어떤 맹주로 하려고 했지 우리가 인구 이렇게 많고 자원이 많은데 뭘 달라고 미국한테 기대나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베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렇게 인도 태평양 전략을 했지만은 그 인도 태평양에 덧붙여서 지금 저 브라디보스토까지 이제 중국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미국 태평양 함대 감시 관찰 영역이 더 확장이 된다는 이런 점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의 그 스윙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의 색깔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6개 주, 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인데 이 중에서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주의 이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대통령의 그것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대선을 관전을 하시면 아마 판세를 읽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가 많이 주장을 하는데 지금 전술핵 재배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에서 포로 쏘는 전술핵은 없습니다. 주로 전부 이제 폭격기로 이렇게 B61-12라 그래가지고 350kg 되는 3.6kg 6m짜리의 이렇게 공중 폭격기로 타격하는 무기만 있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 안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강함에 있으나 폭격기 오는 그런 그 차이가 없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 전술핵 한국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옵션으로 내걸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미국이 철수할 거냐 한반도에서 저는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미어샤이머 교수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은 중국의 경제가 폭망을 해서 미국이 더 이상 포위하는 가치가 없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옵쇼어 스트래티지 즉 해양력으로서만 이 역외에서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있을지 몰라. 그 전까지는 이 420만 평 그 형포리 기지가 오산 기지, 그 다음에 공산 기지, 평택 기지 이 세계에 없는 이런 기지를 미국이 포기한다. 중국을 포기할 의사가
포기할 의사가 없으면은 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분히 그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뭐 북한 평화 협상 맺자고 할 엉뚱한 소리 하니까 트럼프가 방위 협상을 한 4배 이렇게 올리라고 이렇게 역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막 재선이 되더라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박 박사님 의견에 다 동의를 하면서도 중국의 그 어떤 신흥국가가 이제 이렇게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터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야기를 한그 그레이밀리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이 신경이 쓰이면서도 또 러시아와 이 중국이 경쟁을 지키는 이런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